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청소도 하고 기존 부품들을 파워 빼고는 전부 다 탈거한 상황입니다. 아니네, 하드는 이렇게 한옥키를 달았습니다. 이건 별도의 영상으로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 9600X 시스템을 기존에 있던 케이스에 넣는 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백판넬 열어가지고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판넬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과자 뜯듯이 뜯어도 되는데, 저는 좀 얌전하게 최대한 뜯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뭐 아쉬운 거죠. 크게 상관없는데, 예, 이렇게 뜯었는데 좀 보기는 안 좋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뜯었고, 몰랐는데 이게 색깔만 검정색인 게 아니라 요즘에 뒤에도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기존의 B360M 프로4의 백판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백판넬이죠. 은색에 아무것도 없고 대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그라운드 접지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스펀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손을 다칠 일이 일단 없죠. 전도성 있는 재질로 해놓아서 이쪽으로도 충분히 접지가 되게 잘 돼 있네요. 비싼 보드가 아닌데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에즈락입니다. 이제 장착을 해봅시다. 방향은 이렇게니까 이게 위아래가 헷갈리네요. 여기 플래시백 버튼 있는 곳이 구멍이 3개 뚫려 있는데 밑에 오디오 쪽도 구멍이 3개다 보니까 잘 보고 꽂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꽂다 보면. 근데 이게 그게 안 좋네. 뒤에 푹신한 재질이라서 누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에가 안 들어가는데? 잠깐만, 빡세다 이거. 이렇게 안 들어갈 일인가 이게? 위에를 끼우면 밑에가 튀어나오고. 이거 안 들어가는데? 카메라를 끄고 다시 시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먼저 끼웠고요. 밑에가 여기 없다 보니까 휘어버려서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새 보드에 기존에 쓰던 NVMe SSD PM981A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새 걸 쓸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걸 써도 되겠지만 새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색깔도 좀 더 검정색으로 나왔고, 록타이트도 이건 새 걸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장착 자체는 뭐 별게 없어요. M.2는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아주고 45도 각도로, 그리고 나사를 꺼내서, 아이고 팁을 연결 안 했네 잠시. 저 같은 경우 M.2 할 때는 pH0 요거 사용합니다. 휴대폰 분해 조립할 때 쓰는 pH00보다 한 단계 굵은 걸 사용합니다. pH0로 자성이 없으니까 자성 좀 만들어 주고. 예, 생겼겠죠 이러면. 예, 자성이 생겨서 이제 달라붙죠. 뭐 저는 따로 방열판 같은 건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방열판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제 걸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PM981A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 없이도 온도가 스로틀링 걸릴 때까지 안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NVMe가 어차피 하나기 때문에 NVMe 두 개에서 막 파일을 계속 복사한다거나 그런 작업도 없기 때문에 온도에 그렇게 민감한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예, 방열판 없이 저는 항상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장착이 완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SSD까지 장착이 완료된 보드 세트를 이제 케이스에다 넣을 겁니다. 넣기 전에 제가 궁금증이 방금 하나 생겼는데, 기존에 쓰던 그 보드도 제가 빼놨거든요. 사이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좀 달라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본 건데, 폭은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네요. 살짝 튀어나온 건 제가 깔아둔 거고, 위아래 길이도 완전히 똑같네요. 네, 사이즈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 프로4는 방열판이 작은 대신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줬는데, 이런 게 없어져서 약간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요거가 단순한 키 방식이거나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붙어 있으면 떼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나사로 박혀 있는 거라 가지고 보드에 구멍이 없어서 뭐 따로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M.2 와이파이를 이쪽으로 좀 당겨 가지고 요 짧은 PCI 슬롯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요거 약간 아쉬운데, 어차피 뭐 근데 또 그래픽카드 요즘엔 그래픽카드 워낙 두껍고 보통 다 두 슬롯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저는 사운드 카드까지 쓰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꽂고 사운드 카드 꽂으면 남는 PCI 슬롯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물론 뭐 PCI 슬롯이 빠진 대신에 M.2 슬롯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디스크를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죠. 자, 이제 보드를 케이스에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고요. 이제 자리를 잡아서 나사를 지어주면 됩니다. 좀 걱정했던 게 요 CPU 쿨러 때문에 옆판이 안 다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칠 것 같아요. 백플레이트에서 미는 힘이 있어가지고 기존 거랑 다르게 약간 밀면서 나사를 장착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눈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이쪽 보조 전원 쪽을 빼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빼놨었네. 내가 왜 이쪽으로 빼놨었지? 아, 저쪽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마 8핀이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해놨던 것 같네요. 그냥 이거 유지해야 될 것 같네요. 실수한 게 아니었네요. 지금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저기 노이즈 킬러를 저렇게 달아놨는데 이 케이블 연결하면 팬에 간섭이 있을 것 같은데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든 잘 묶던가 아니면 한옥키를 한 칸 앞에다가 달아야 될 것 같네요. 뭐 그건 나중 일이고 나사를 박아봅시다. 근데 여길 맞추면 다른 데가 안 맞는데? 잠깐만, 약간씩 틀어져 있는데 이게 쇠보드가 규격 같아도 항상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여기 맞으면 이쪽이 삐뚤어지고 여기를 맞추면 이쪽이 삐뚤어지고 이거 뭐 박다 보면 해결될 문제긴 한데 이게 뭐 대각선으로 그렇게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박기 쉬운 데부터 먼저 좀 박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치 잡을 때 편할 것 같아서. 오케이, 중간 것들부터 먼저 박읍시다. 중간 걸 박아야 나머지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 이쪽도 오케이. 이쪽이 안 맞는데 될런지 모르겠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네. 오케이, 됐고. 상단 쪽 근데 쿨러 때문에 나사 못 박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쿨러를 다시 떼서 나사를 박은 다음에 다시 쿨러를 하기에도 빡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문제네요. 이거 이 케이스가 여기가 나사 박을 수 있게 배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건 진짜 큰일인데. 위에 쪽에 나사를 박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이건 진짜. 일단 박을 수 있는 데부터 박아 봅시다. 이쪽에 박아주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박을 수 있겠는데 여기 하나를 못 박을 것 같은데 여기 이쪽에 있는데 나사가 펜 쪽에 있으면 제가 펜을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좀 손을 넣어서 빼서 어떻게 하겠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히트싱크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히트싱크 이쪽으로 나사를 박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케이스가 막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케이스를 잘라낼 수도 없고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은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안 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쿨러를 다시 뜯어서 저걸 나사를 박은 다음에 다시 팬들을 히트싱크에서 빼고 이 히트싱크를 다시 이제 썸을 다시 바른 다음에 히트싱크를 장착하고 다시 팬을 끼운다?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일단은 과정 자체가 너무 번잡스럽기도 하고 저는 또 이게 좌우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펜을 끼우려고 제가 네임펜으로 다 마킹을 해놨는데 마킹한 게 안 보이잖아요. 저쪽은 정상적으로 펜을 장착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요거 생략하고 이쪽에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네요. 내가 나사를 안 박다니. 이건 불가항력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메인보드 나사는 다 박았고 뭐 상단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상단펜을 생각 못했네. 그냥 달지 말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단펜을 떼버린 이유가 이게 쿨러가 타워형이잖아요. 그래서 상단펜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배기펜이 하나가 없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상단펜을 달았던 게 사실 쿨링 때문은 아니거든요. 콕스 쿨링팬이 LED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명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달았던 건데 저기다 달아봤자 조명 효과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다 막아버렸으니까 전면에다간 달 수가 없을 거고 전면은 무조건 흡기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LED가 밖으로 나오겠죠. 여기다간 달 수 없을 거고 저건 RPM 연동이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달아 볼게요.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또 다시 열죠 뭐. 이제 나머지 케이블들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후면팬 연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보조 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똑같이 8핀이니까 그대로 꽂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쿨러가 크니까 잘 피해서 미리 넣어놓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 근데 쿨러 이거 대장급인데 25,000원이다? 저렴하다 해서 샀는데 약간 지금 너무 커서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오버클럭 할 때 온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건데 오버클럭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원래 작업하면 오버클럭을 잘 안 하거든요. 램도 솔직히 더 타이밍이 쪼일 수 있는데 CL17로 멈춰놓은 건데 저게 이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꼽지?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배수락이 해제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PBO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오류 없는 점을 타협을 봐가면서 오버클럭을 할 거고요. 램은 무조건 오버클럭을 해야 돼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램도 근데 이번에도 타이밍을 많이 쪼진 않을 거예요. JDEC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 없이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다 본 다음에도 약간 안전마진을 두는 그런 식으로 오버클럭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까지 어떻게든 커버가 좀 되겠죠. 일단 CPU 보조전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일단 잠깐 세워봅시다. 세워보고 옆판 안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옆판 다치겠네요. 약간 J210이 158mm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게 156mm인가 154mm거든요. 2mm 더 길면 안 다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거 스펙보다 좀 더 2mm 정도 여유가 있게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CPU 쿨러선도 정리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 CPU 쿨러선은 정리할 공간도 없고 그냥 냅두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네요. 어차피 또 상단팬도 안 달 거기 때문에 간섭도 안 생길 거고 해서 오히려 상단팬 안 다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상단팬을 달게 되면 무조건 저 CPU 쿨러선들이 걸리니까 또 이걸 정리하려면 또 메인보드를 다시 드러내서 또 정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쪽 하드 쪽으로 최대한 빼보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냅두고 24핀 요거 연결하겠습니다. 기존 보드랑 이런 포트들이 위치가 비슷해서 선정리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선정리에 어려움을 주는 건 이 거대한 쿨러 때문일 뿐. 24핀 이렇게 꽂았고요. 그리고 USB 3.0 전면 포트 요거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방향까지도 또 똑같네요. 아주 좋아요. 일부 MSI나 기가바이트 보드들 보면 옆으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꽂게 돼 있으면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꽂을 수가 없겠죠. 에지락이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USB 3.0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열어서 다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USB 3.0 전면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알리에서 2개짜리 사가지고 한번 바꿔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케이스에 있는 HD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 연결할 거니까 다 냅두고요. USB 2.0을 꽂아야 되는데 USB 3.0 포트가 여기 하나 또 있네? 그러면 잠깐만, 이 보드 신기하다. 이건 진짜 특장점인데 이건? 그렇다는 건 USB 3.0 포트를 4개나 쓸 수 있네. 와, 확장성이 미쳤네요. 전면 포트에서 C타입까지 사용한다라고 하면 USB 3.0을 5개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미쳤네요 이건. 와, 이거 에즈락이 진짜 확장성에 진짜 눈이 돌아갔나 보네요. M.2도 3개씩 넣어주고 USB 2.0도 풀사이즈로 2개예요. USB 2.0을 전면에서 4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기존 보드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 하나에 반으로 된 거 하나였는데 대신에 요 가이드 같은 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USB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틈짜리를 여러 개 연결할 때 저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ARGB 포트가 5V짜리가 밑에 2개가 있고 위에도 하나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RGB 포트도 지금 가격 대비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줬네요. 요 디자인적 요소가 없다는 걸로 제가 좀 아까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 절감한 걸 다른 데다가 진짜 아낌없이 해준 느낌입니다. 제가 이러니까 에즈락을 못 끊나봐요. 샌드브리지 때부터 에즈락을 썼는데 에즈락은 쓸 때마다 감동의 연속입니다. 내구성도 항상 에즈락이면 안 좋다, 램 슬롯이 불량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가바이트에서 램 슬롯이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이걸 와닿진 않았고, 대신 이번에는 사타 포트가 2개가 줄긴 했네요. 아마 그 에즈미디어 칩을 따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나봐요. 기존에 B360 보드에도 에즈미디어 칩이 없네요. 제가 기억하는 에즈미디어 칩이 있는 보드는 아마 에즈락 B75M이었을 겁니다. 그거랑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어쨌든 근데 별개 칩을 쓰지 않고도 사타 포트 6개를 기존에 줄 수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사타 포트를 4개로 줄여 놓은 게 약간 아쉽긴 한데 아마 그 대역폭을 M.2 쪽에 포트를 하나 더 늘리면서 줬다던가 아니면 뭐 USB가 C타입이 또 하나 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드에도 USB 3.0 포트가 납땜만 안 돼 있다 뿐이지 하나가 더 있긴 하네요. 요것만 납땜을 한다라고 하면 얘도 3.0에 4개를 쓸 수 있는 보드인 것 같네요. 자, 이제 잡담 그만하고 케이블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장 사운드에는 그러면 뭘 연결할 거냐?
여기 기존의 LG OEM 컴퓨터에서 추출해온 요 카드 리더기, 여기에다가 내장 사운드를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에서 내장 사운드로도 소리를 듣거나 마이크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차선책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USB 반틈짜리,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반틈짜리가 꽂히긴 꽂혀요. 반틈짜리 꽂히는데 이게 풀사이즈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게 되면 그 위에다가 풀사이즈에서 이제 뭐 반틈만 내가 쓰고 싶다 했을 때 추가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드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림판으로 대충 그려서라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죠. 보통은 그렇게 쓰질 않으니까. 그리고 케이스 자체에 USB 2.0를 해주고요. 옆에다가 여기가 56이고 여기가 왜 78이지? 그러면 나머지 1, 2, 3, 4는 어디 간 거야? 의문이 들어서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맞네요. 그냥 1, 2, 3, 4는 아마 그냥 뒤에 있는 USB 2.0 4개 있는 걸 1, 2, 3, 4로 할당을 해버리고 전면 걸 5, 6부터 이렇게 세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면 패널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랑 이제 하드 LED랑 파워 LED 그것들이죠.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될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리셋 스위치 연결해주고, 요거는 저번 보드랑 다르게 스피커 단자랑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네요. 요건 뭐 굳이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 건 아니고, 하드 LED니까 하드 LED. 기존하고 순서가 반대인가? LED는 적혀져 있는 대로 꽂아 봅시다. 오케이, 하드 LED 연결했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나눠져 있는 게, 지금 이걸 클로즈업 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클로즈업을 해도 뭐 잘 안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파워 스위치 연결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갈까? 케이블이 효율적으로 갈 수가 없네. 이건 구조선. 우선 파워 스위치 연결했고요. 좀 빡빡하긴 하지만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맨손으로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작아가지고 도무지 못 꽂겠네요. 파워 LED 마이너스 꽂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잘 되는 걸 잠궈 버튼을. 전면 시스템 패널선은 이렇게 다 꽂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운드 카드 장착해 볼 겁니다. 사운드 카드도 이제 제가 싹 닦았는데 사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이게 풀사이즈 USB 2.0을 꽂았으면 사운드 카드가 캐피시터에 걸려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여기가 풀사이즈 연결하면 이 캐피시터에 걸리는 구조여가지고 좀 얘를 흔들어도 사운드 카드 움직이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하프 사이즈밖에 못 꼽을 것 같네요. 풀사이즈가 두 개 됐다고 해서 좋을 게 없군요. 최대한 부담이 안 가는 중립 상태에서 이거 야마나 가지고 꽉 안 조여지나 보네요. 뭐 사운드 카드가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야마났다 해서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밑에 볼트가 이걸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이제 케이스 전면 오디오 패널 요거를 이 사운드 카드 쪽에 꽂았습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를 연결할 차례인데, 이 보드가 여기에 CPU2 워터 펌프 펜 자리가 있고 밑에 다 CC펜 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꽂게 되면 케이블을 뺄 수 있겠지만 좀 빡세지기 때문에 후면펜을 먼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길이가 길어서 케이블 타이를 묶어놨는데 이거를 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풀어왔고, 이게 좀 오래돼서 이게 떨어졌더라고요. 테이프로만 좀 보강하고, 보기는 싫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캡틴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다시는 안 떨어지게. 오케이. 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부분이라서 이게 야마가 난 게 아니고 원래 끝에서 안 걸립니다. 이건 후면펜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펜을 단자에 연결하고요. 밑으로 더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 길이 안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싹 들어가고 완벽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가져왔고요. 그래픽카드도 제가 청소를 싹 했는데 변동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케이스 인증 스티커가 있었는데 어차피 케이스 인증 번호도 안 보일 정도로 많이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싹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스티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모델명으로 캐시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렛치에 맞게 들어가는 느낌이 났고요. 이 케이스가 여기도 다 이미, 이건 제가 처음 사왔을 때부터 다 야마가 나 있었었죠, 이쪽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좀 써야 됩니다. 이런 튼튼한 케이블 피복을 벗겨가지고 이거 그냥 일반적인 구리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강철로 된 케이블이거든요. 사실 구리선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일회용이 될 뿐인데 이런 거를 하나 낀 거 가지고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진짜 꿀팁인데 먼저 끼웁니다. U자로 이렇게 접어서 넣었었잖아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나사 박는 동안 떨어지지 않게 이런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나사를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튼튼하게 잘 박힙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랑 다르게 밑으로 붙여서 박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위로 해서 박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요거 토크 그 따다닥 할 때 하기 전까지, 토크 치기 전까지만 잠궈 주셔야 됩니다. 괜히 더 잠그다가는 또 야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강철선 자를 때는 못 쓰는 니퍼나 뭐 그런 걸로 자르세요. 최근에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태 좋은 니퍼로 잘랐는데 이빨이 이렇게 두 개가 나가버렸습니다. 잘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됐네요. 오케이, 잘 고정이 됐고요. 혹시라도 밑에 만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딘가로 들어가서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8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연결이 됐죠. 그리고 추가로 이걸 달아줄 겁니다. 필드 테스트를 했던 제품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때는 그 ARGB 지원되지가 않았으니까 제가 ARGB를 모르고 신청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제대로 안 보고 신청한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유통사 2A에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 리뷰는 리뷰대로 진행하고 제품은 제가 돈 주고 사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은 안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ARGB 빼고 리뷰를 진행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다행히도 그때 돈을 안 내고 필드 테스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ARGB가 지원되는 보드로 바꿨으니까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품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게 일반적인 강화 유리보다 훨씬 두껍죠. 자파 현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두 겹을 붙인 느낌이어가지고 자파가 생기더라도 한쪽이 버티고 있으면 파편이 튀진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거를 조립하는 거는 뭐 영상 아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이거 조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세가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촬영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설명 그림을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개를 써서 그래픽카드 하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고무 붙어있는 방향이 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그래픽카드를 하나 지지할 때는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써가지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보조전원 있는 쪽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되는데 이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 인텔 기본 쿨러일 때는 여기다가 하면 됐었는데 여기가 쿨러 때문에 걸립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이를 맞춰서 계산해보고 이렇게 지지대를 성공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ARGB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때 ARGB를 테스트를 못 해본 제품이어가지고 ARGB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ARGB 선은 저기 ADDR LED1 사운드 카드 밑에 있는 저기에다가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요거는 아마 그 ARGB 선을 하나 쓰기 때문에 병렬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단자인데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유지해 놓고요. 이걸 묶어 놓겠습니다. 여기 너무 헐거워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눌러주고요. 선을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뺐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요거 아까 눌렀는데도 계속 빠져가지고 캡틴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빠지는 것 같고요. 이 케이블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쪽 맨 끝 밑으로 나오게 해서 ADDR LED1 맞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빨간색 사타에서 2사타로 바꿔주는 변환 브라켓인데요. 요거 빼내겠습니다. 이제 2사타 안 쓸 거기 때문에 브라켓은 냅두고 사타 연장 브라켓으로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서브컴처럼 사타선 하나를 밖으로 빼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이게 사타선이 너무 길어지면 계속 오류만 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사타선 하나 빼려면 사타선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남는 게 없어서 이거 새 걸 하나 뜯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브컴 메인보드 박스에 들어있던 겁니다. 여기 기가바이트라고 적혀있죠. 어차피 뭐 다 OEM이니까 요거 뭐 다른 회사 거 썼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 문제 생겼다 하더라도 요거 가지고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까요. 두 개가 들어있을 텐데 이 중에서 적절한 것만 하나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브라켓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이 뻥 있는데 이걸 가져왔고요.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암화가 나가지고 이거 약간 손으로 느낌 봐가면서 멈춰주고. 그러면 선조님 사타선은 어떻게 빼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빼보려고 했는데 이걸 변형하면 가능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맨 밑에 여기 아예 안 뜯은 곳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살짝만 젖혀가지고 뜯어지지 않을 만큼만, 그래서 여기로 사타선을 빼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하드는 방금 뜯었던 거 요거 기역자 있는 걸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 쪽을 기역자를 연결하고요. 요거를 뒤로 한번 보내야 되겠죠, 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였고요. 최대한 덜 꺾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여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남겨 놨습니다. 길게. 기역자로 한 이유는 일자를 해서 여기서 꺾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사타 케이블이라는 게 한번 꺾으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최대한 꺾임 없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사타 전원까지 기역자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타 데이터랑 다르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기역자가 되어 있어서 이건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기존에 쓰던 사타선을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이쪽이 기역자 있는 부분을 밖으로 빼려니까 여기가 뚱뚱해서 안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뜯었던 일자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을 메인보드로 꽂아가지고 하면 되긴 할 텐데 안 됩니다. 여기가 이 홈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4번 사타 포트에다가 꽂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꽂고 나면 꽂기가 너무 힘들어요. 꼽힌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빼려면 그래픽 카드를 뽑아야 되는 불성사가 발생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안 뽑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데미지가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이 데미지가 가면 그냥 바꾸면 되는데 단자 자체에 데미지가 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쪽으로 좀 최대한 빼서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단자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화가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뒤에서 잡아 당겨졌을 때 여유분이 약간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케이블이 카드리더기 케이블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낑겨 있는데 앞으로 돌려서 한번 상황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진짜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디오 포트가 연결된 선이 좀 짧네요. 내장 연결돼 있는 게. 이걸 빼서 최대한 짧은 경로로 가려면 이걸 뒤로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다시 안 묶이겠네. 이렇게 짧다고? 마법의 힘을 써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사타선 사이로 넣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최대한 뒤쪽으로 해서 길이를 길게 해주고요. 이것도 아까 ARGB 연결한 구멍 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딱 맞죠? 아까 기역자 할 때는 이 파워 쪽으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뺐던 거였는데 파워 쪽으로 일단 지금 빠지죠. 이쪽으로 빼면 된다. 이제 살살 해서 밑에 게 뜯어지면 이제 안 됩니다. 뜯어지면 사고. 안 뜯어졌고 이렇게 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 정도 이렇게 빼꼼하고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이 긁힐 것 같은 부분에다가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한 겹 발랐고요. 예,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면 연장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거 하고 옆에 닫고, 그리고 부팅 테스트하면 끝입니다. 예. 그럼 그러고 이제 자면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여기 또 야마가 나가지고 손으로 이제 적당히 조이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모니터를 연결할 방법도 없고 키보드를 연결할 방법도 없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책상 쪽에 넣어서 이제 마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전원을 연결해 놨고 파워 쪽 스위치만 올리면 이제 켜질 거거든요. 올렸습니다. 올렸고, 지금 지지대 A RGB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팬도 돌아가고 하드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요. 글카에 LED도 들어오고요. 다 잘 독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요거 이제 끄고 책상 옆에 넣어가지고 이제 화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해서 화면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뒤에 이 I/O 백패널이 상단으로 갈수록 메인보드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쪽 스탠드오프 길이가 혹시나 다른 게 들어가 있었던 걸까 해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맞는지 이유를 도무지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드 단자 쪽이 문제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HDMI 밑에 보면 보드가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자 쪽이 납땜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I/O 패널 요거 자체가 약간 삐뚤게 나온 불량이 아닐까, 아니면 케이스 공차 설계가 좀 잘못돼서 I/O 패널 쪽이 좀 삐뚤게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메인보드가 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HDMI 포트랑 DP 포트 끼워 보니까 다 잘 들어가고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또 다 분해해가지고 AS를 보낸다거나 할 수가 없어서, 원래 보드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케이스 문제라면. 근데 원래 메인보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 I/O 패널 한때기가 그냥 불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I/O 패널이 안 맞다 보니까 뒤에 약간 이제 메인보드 단자 쪽이 이렇게 눌러서 약간 울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고요. 밖으로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성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상단팬도 다시 달았습니다. 메인보드 이제 빼면서 그냥 상단팬도 같이 달아버렸는데요. 기존에 쓰던 팬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거는 다시 안 달았고, 그거에 새 거가 있어서 달았는데 CPU 발열이 높아지면 상단팬이 멈추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마 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열 때문에 아마 내부의 그리스가 어떻게 화학적 반응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자성이 변해서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CPU 발열만 높아지면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전에 그 i5 8500 시스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한번 있어서 제가 빼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J210 번들팬 앞면에 들어가는 LED 달린 건데 LED는 다 죽었어요. 근데 뭐 팬은 잘 돌아가고 큰 소음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달았습니다. CC팬 단자들이 다 메인보드 밑에 있기 때문에 후면 팬을 달아버리면 단자를 연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전면 팬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전면 팬은 ID 4핀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 밀린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줄여가면서 한 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